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육아 분야 돌봄 공백과 격차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문제점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이 돌봄 공백과 격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년 반 정도 축적된 자료들이 있는데요. 과연 가용한 자료들이 그동안 발표한 자료들에 의하면 이 돌봄 공백이 무엇이고 격차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을 읽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탐색해보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보시면서 알겠지만 이제 상당히 비슷한 일관된 경향성들이 보이고 있고요. 동시에 한 단계 더 심층된 돌봄의 공백과 격차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는 가용한 데이터가 부족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드러낸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작년 데이터이긴 하지만 서비스 유형 변화의 트렌드를 다시 짚어보고 돌봄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수요의 특성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현재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억 한 9천만 명이 되고 사망자는 4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확진자는 17만 명, 사망자 2천여 명이고요. 다행히 영구세 아동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치사율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해서 아동 대상의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한 충분한 데이터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백신 계획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 역시 공백과 격차이다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주는 의학계 의견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망률이 없고 관련된 백신 계획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금 증가하는 확진자 수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돌봄 공백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연구소에서 단기 수시과제로 진행한 데이터에 의하면 휴원 휴업으로 인한 돌봄의 공백이 초등 3학년 이하 자녀의 경우에 한 36%를 넘는 것으로 두 차례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게 2017년 연구소에서 한 초등 돌봄 공백 연구에서도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묻는 질문의 답이 33%로 나왔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질문 항목의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비율 면에서 물론 증가는 했지만 큰 폭의 증가는 아니다. 이러한 경향성들이 제가 많은 선행 연구들과 자료들을 비교해 봤을 때 돌봄의 공백이 다소 늘어난 건 분명히 맞지만 이걸 과연 팬데믹으로 인한 큰 변화, 유의한 변화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축적되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낮 시간에 혼자 집에 머문다 46.8%, 특히 개인적으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또 양부모 가족이 아닌 조손이나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고 식사를 챙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정도가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원, 미등교시 혼자 있는 비율도 영유아도 한 3% 잡히고 있고요.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또 팬데믹 이전에 2018년 아동 종합 실태 조사라던가 아동 권리 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대략 아동 종합 실태 조사는 17세 미만 아동 대상이기 때문에 범위가 좀 넓거든요. 거기서 한 15%, 또 아동 권리 지수에는 중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한 20%인 걸 봤을 때 과연 팬데믹 전후로 돌봄 공백의 비율이 아동끼리 혼자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공백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했는가. 그렇다고 하면 돌봄에 취약한 집단 특성들은 팬데믹 전후에 유의하게 공고하게 유지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돌봄 공백은 사실 작년 연구에서는 대부분 한두 가지 항목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 돌봄 공백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맡길 데가 없는 경우가 있었는지, 그리고 유일하게 또 더 질문한 주요 문항은 혼자 있었는지 혹은 식사를 제대로 못했는지, 요 세 가지 정도 문항으로 물어본 돌봄 공백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층적인 수요를 잡아내기에는 지금까지 자료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식 아동까지 물었을 때 그 비중은 1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연구소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양적인 좀 단선적인 문항에 의한 돌봄 공백의 경험은 팬데믹으로 가구 소득의 변화를 경험한 가구에서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앞서서 이제 김동훈 박사님도 계속 유의한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요. 읍면 지역의 경우에, 그리고 외벌이보다는 맞벌이 가구, 그리고 조손, 한부모 등의 빈곤 등의 취약 특성을 가진 취약 가구의 경우에 돌봄 공백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좀 흥미로운 지점은 부모 학력이나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이 공백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이제 단선적으로 학력이랑 가구 소득 수준이 높으면 공백이 더 많았나 보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취업이나 그런 특성과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돌봄 공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왜냐하면 그 문항 중에 자녀를 맡기고 돌보고 케어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했는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받아들이는 응답자들의 특성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력,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 변화가 적고 또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정 내 양육을 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좀 편차는 보이고 있어서 취업 특성과 함께 돌봄 서비스 선택과 함께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제 많이 연구소에서 활용한 그래프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내 양육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2020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라던가 사회적 통제 대응이 좀 강력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부모 친인척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이용의 축으로 등장을 했고, 상대적으로 영아기에는 왼편이 이제 팬데믹 전, 오른편이 팬데믹 이후인데 영아기의 경우에는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아랑 초등으로 갔을 때는 큰 폭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부모 직접 돌봄이 상당히 높은 40% 후반대를 보이고 있고, 유아기의 경우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이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한 10% 이상의 고정 이용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자녀 혼자 있음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초등 돌봄 교실이라던가 지역 아동센터 비중은 확실히 줄어드는 게 잡히고, 학원 이용, 사교육 이용이 줄어든 건 맞지만 그렇게 좀 엄중한 상황에서도 10%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는 일정 수준을 점을 좀 유의해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근소한 차이가 잘 안 잡히긴 하지만 민간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봄이 등 기타 서비스 이용도 만만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요가 잡히는 걸로 볼 수 있고, 특히 초등 돌봄 같은 경우에 그 수치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 직접 돌봄 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초등 돌봄 방과 과정은 많이 줄었죠, 이용이.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도 주는 가운데 온종일 돌봄, 지자체 돌봄센터 같은 경우 좀 증가하고, 사교육 이용은 다 합치면 거의 한 20%가 넘는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공백의 단면을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영유아기 관련된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보고된 자료들에 의하면 초등 돌봄의 공백이 좀 더 드러나는 게 유의해 보입니다. 자녀 혼자 있는 경우가 12.8%로 잡혔고, 이건 다른 선행 연구에서 비슷하게 나왔고요. 긴급 돌봄 이용률에서도 초등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작년 2020년 육아정책 성과 과제 데이터인데요. 초등 돌봄 이용률에서도 이게 어느 시점에까지 모인 자료를인지 취업 단계에 따라 좀 소폭의 차이는 있는데요. 방과학교 이용은 확실히 줄어든 게 유의하게 잡히고,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제한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잡히지만 대규모 서베이 데이터를 통해서는 초등돌봄교실도 완만하게 다소 증가한 것으로 잡힙니다. 아무래도 초등돌봄이 이제 정책적으로 확장 기조에 있던 상황이었고, 팬데믹 상황에서 운영은 다소 축소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또 지역별로 활발하게 재개를 했기 때문에 소폭 감소한 부분과 소폭 증가한 부분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등돌봄 만족도는 대신 19년에 비해서 한 10% 떨어진 걸로 나타났고요. 대표적인 불만족 이유로는 서비스 질 내용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즉 여기서 초등 돌봄 공백 초반 가정 내 돌봄이 증가한 이후에 긴급 돌봄 이용이 증가하게 되고, 개인 돌봄 인력이나 기타 서비스 또 사교육에 대한 수요로 반영되는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자녀에 대한 가정 내 교육이나 돌봄을 수용하기 어려운 데서 오는 질적 수요가 반영돼서 변동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부모 학력이나 소득, 지역, 또 맞벌이 여부, 취향 여부에 따라서 자녀 돌봄의 대응과 전환, 수요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휴원 휴업 기간에 다른 대체 돌봄 이용이 가능하도록 혹은 돌봄 이용이 안정적으로 이용돼야만 하는 고정 수요층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전환과 연계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드러낸 돌봄의 공백과 격차에는 내적으로 부모의 양육 역량 또 젠더의 이슈가 있습니다. 자녀 돌봄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한 27%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도 어머니의 경우에 또 외벌이 전업모의 경우에 그런 응답이 좀 더 많았고 질적 측면에서 본인의 자녀 돌봄 역량을 평정하게 했을 때 한 15%의 응답자가 나는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적으로 부족한 시간 또 질적으로 스스로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역량에 관해서 지금 이제 팬데믹 현재 또 이후에 양육 지원 정책에서는 이런 질적인 돌봄 공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원 정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젠더 이슈는 상당히 많이 논의되었는데요. 맞벌이, 혹벌이 가구에서 부모 모두 돌봄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유의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봄 노동의 참여율을 남녀로 구분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비중은 약 3대1로 팬데믹 이전과 동일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제 여론조사라던가 육아문화 조사에서 이런 비중에 대한 연구는 계속했는데요. 이상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3대2 정도였고 실제는 3대1이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가정료 돌봄 시간이 늘었지만 그 비중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그 안에는 가사노동이 너무 힘들어졌다, 자녀 돌봄이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제 관련 시간 지원 제도 이용률을 봐도 부의 이용률도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모의 여성의 이용률이 높은 이런 성별 편차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부모 모두 자녀 돌봄에 양성 평등하게 잘 같이 참여한다. 그래서 저는 부모 균등 돌봄 참여 그룹이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응답한 그룹을 떼서 따로 봤을 때 그들의 자녀 돌봄 시간 충분도 그리고 스스로 평정한 자녀 돌봄 역량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젠더 이슈에서 양성평등의 부모 간 균등 참여는 양적인 돌봄 공백에 그리고 질적인 돌봄 역량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정책 변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격차라고 하면 이제 돌봄뿐만 아니라 교육 부분의 격차까지 포괄하게 되죠. 제가 여기 인용한 자료들은 다 중등 이상의 자료들입니다. 영유아기나 아동 초반의 데이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나 교사의 인식에 대한 응답들은 좀 있었지만 관련 데이터가 부재해서 이제 주로 교육청 자료들을 교육 보도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의 교육 격차는 기존에 있었던 교육 격차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의 격차로서의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중심 원격 수업의 확대라는 변화가 가져온 가정의 교육 부담이 증가하고 학습의 결손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한 교육 격차의 발생입니다. 즉, 홈 러닝 인바이러먼트가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그 지점으로서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 격차이기 때문에 개별 환경, 아동이 처한 환경과 사용 가능한 자원들, 기기나 공간이 제일 크겠죠. 그리고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변화하는 대응력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작년에 있었던 중등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학력 저하 1수준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자신감이라던가 흥미, 학습 의욕과 같은 교과 부분의 정의적 특성에서도 하락한 수치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전체적인 지표이겠죠. 그래서 학력 저하 비중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후에 그러면 이 학력 저하 비중이 떨어지면 돌봄이나 교육의 격차가 해소된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 격차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련 데이터가 아동 초기에는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 교육 격차는 코로나 상황이 독특한 온라인 원격 수업 상황에서의 격차로 다른 기제를 갖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다른 공백과 격차는 정신 건강과 발달 지연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연구에서 만나 뵙게 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아이들의 발달상의 공백과 차이, 또 경계선적 행동의 증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 동안에 가정환경의 지원이 많아서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또 아이들 발달도 더 편안해지고 안정적으로 됐다라는 긍정적인 영향도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경험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원장 교사의 한 70% 이상, 학부모의 한 68%가 코로나 팬데믹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분명히 유의하게 미쳤다. 또 작년 상반기 조사였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의하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가 한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이제 발달 검사를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처럼 보여도 검사를 해보면 스트레스 수치, 코티솔 수치가 상당히 높고요. 어떻게 보면 좀 활동적이고 좀 안정적이지 못하게 보이는 아이들도 검사를 했을 때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코티솔 수치가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상황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장이나 교사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좀 불안해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비율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던가 발달 모니터링이 물론 들어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의 좀 더 조기 중조의 필요성이 증가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우울증이 증가했다고들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 의료 데이터로 확인했을 때 작년 상반기까지로는 아동의 경우 우울증 의료 이용 데이터는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비대면 지속 상황에서 실제로 병원을 찾아가고 대면을 해서 그걸 데이터로 잡히고 발견하는 디텍트의 과정이 되게 제한적으로 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학년 이동이 있고 새로운 교우와 학업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응 문제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 메스나 사르스의 팬데믹 선례를 봤을 때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오히려 바운스백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뛰어오르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오히려 학교를 통한 공식 기관을 통한 모니터링과 발견의 부재, 오히려 지속적인 관찰과 심층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을 얘기하고 있고 이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국외 데이터에서도 긍정과 부정에 상충되는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과 발달 지원 이슈에서도 이 부분을 공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아동 개인의 발달 특성으로 해서 지원 체계의 보강으로 봐야 할지 관점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드러낸 격차 중에 하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원화된 대응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직원의 퇴사가 많았던 것은 또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 좀 차이를 보였고요. 그리고 휴원 휴업기간 교사 배치에서도 대체로 과반 이상 정상 근무를 했다고 하지만 유급 휴가 외에 또 교대 근무 외에 무급 휴가를 사용했다는 비율도 이제 원장님 응답에 의해서 10% 이상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인력으로 이제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필수 인력으로서의 돌봄 인력에 대한 재난 상황에서 역할 수행과 교사 지원 외에 보호 체계가 함께 가동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정 내 양육 지원화에 대한 모니터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과 지침으로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현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돌봄 시에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교육 과정을 이행해야 하는지 혹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관 운영에 관한 지원 체계에 대한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돌봄 공백은 팬데믹 이전에도 있었고 이는 휴원 휴업 휴관으로 인한 공백과 어려움의 정도가 심화되었고 그 심화된 것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수요가 내재되어 있는데 양적 질적 공백이 상대적으로 초등 돌봄에서 드러났다. 이것은 아마 영유아기의 데이터의 부재에서 오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은 지금 국정과제에서 초등돌봄이 상당히 정책 목표를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 드러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초등돌봄 공급과 수요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대응력 제고가 요구된다.
현재 가정 내 돌봄 외에 사교육, 민간 시터, 개인 서비스, 긴급 이용 등의 증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민간 사적 영역의 의존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기존의 진짜 긴급한 상황에서의 돌봄, 또 일시 보호의 수요, 이 전반적인 점검을 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적 물리적 공백 외에 돌봄과 교육 지원의 역할 수행에서 오는 양육의 역량과 그 어려움으로서의 질적인 공백과 격차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제 김동원 박사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녀 양육 가구의 어려움이라 하면 굉장히 사회 경제적, 구조적 특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위기는 단순히 돌봄의 어려움을 경험했다 하는 그 공백에 머물지 않고 일자리 위기 그리고 불안, 우울의 정신 건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돌봄의 공백과 격차는 반드시 부모의 일자리 그리고 부모의 정신 건강 또 아동의 정신 건강과 함께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일례로 연구에서 물어봤을 때 팬데믹 기간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교류와 바깥 활동의 제약,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전반, 우울,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가계소득 변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외로 자녀 돌봄 공백을 경험했느냐 응답은 이 제시된 항목 중에서는 좀 후순위에 있었습니다. 또한 좀 확장된 돌봄으로 봤을 때 아동의 돌봄, 또 긴급 돌봄, 그렇다고 하면 연장했을 때 위기 아동의 보호 체계까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현재의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 또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 또 먼 미래의 포스트 코로나의 긴급 돌봄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긴급 돌봄과 일시 보육,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난 상황의 긴급 돌봄, 일시 보호라고 하면 예를 들면 부모가 이제 확진자가 되었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을 누가 어떻게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긴급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지 등 굉장히 다층적인 수요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교육 수요 외에 신체 건강, 바깥 활동과 같은 필수 활동들을 어떻게 공백 없이 계속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래 관계라던가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과 같은 사회성 발달의 양육 환경을 어떻게 공백과 질적 저하 없이 계속 제공할 수 있을지, 또 위기 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 지원 등의 공적 보호 체계는 팬데믹 기간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건지, 혹은 팬데믹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긴급 돌봄과 위기 상황 보호 체계의 중요성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결국 아동 돌봄은 더 연계돼야 되고 확장돼야 되고 또 기존의 돌봄의 수요들을 지원하는 대응 체계들은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동 이슈라던가 젠더 관점에서의 코로나 공백과 격차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그리고 제한적이나마 취약층에 대한 부재에 대한 논의도 많았지만 과연 아동에 대한 아동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증적인 논의가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모의 돌봄 시간을 확충해주고 역량을 제고할 때 좀 아동의 관점에서 부모의 돌봄 시간을 현재보다 더 확보해주는 방안들, 그리고 양육의 의지는 있지만 역량이 부족한 실질적인 현재 진행형의 상황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현재보다 다양한 돌봄 서비스 유형을 제공하고 이용 간의 전환과 연계가 좀 더 용이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 서비스 시간 지원 간의 탄력적인 대응 체계가 더 유연하게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동 발달 모니터링이 좀 더 상시화돼서 건강 상담 지원과의 연계가 확장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정 방문 등과 같이 아동 부모 대상의 지원이 좀 포괄적인 육아 지원 체계로 기존의 교육과 보육, 또 돌봄 체계에 국한되지 않는 건강, 의료, 상담, 지원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양적 물리적 공백 외에 교육 지원의 역할 수행에서 오는 양육 역량과 어려움으로서의 질적 공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동 개인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 수치에 비해서 팬데믹 이전의 아이들에 비해서 좀 지연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라는 논의는
팬데믹 이후에는 좀 어려운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아이가 처한 개별 환경에서의 접근과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연과 격차라는 논의에 대해서도 아동 관점에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대응과 돌봄 정책이 아동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었었는지 아동 영향 평가가 필요하고 중요해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 관련된 특히 생애 초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돌봄 정책은 데이케어에서 ECEC, Education and Care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발전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의 돌봄 정책이 지향하는 광의의 돌봄 정책이 어디까지 포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ECC의 주요 어젠다들, 접근성, 또 비용 지원 가능성, 또 형평성, 질, 커리큘럼과 페다고지, 관련된 인력들, 또 지역사회 협력, 관련된 근거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교육, 보육, 돌봄으로서의 전반적인 검토도 함께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아마도 연구소의 숙제일 것 같은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대응체계 안에서 드러난 공백과 격차에 대해서도 유치원 쪽은 아무래도 학사 운영 위주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방역 관리와 긴급 돌봄 운영 위주로 대응체계가 상당히 달랐는데요. 교육과정과 긴급 돌봄 운영을 포함해서 이 이원화된 유치원 어린이 대응체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 주요 참고문헌 소개와 함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